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38편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다. 우리는 지금 서기 1274년 겨울에 있었던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의 제1차 일본 원정에 관련된 내용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여원 연합군이 대마도와 일기도를 거쳐서 일본 본토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던 곳은 지금의 후쿠오카 지역인 하카다만 일대였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는 이 전투에서 원나라의 화약무기가 사용되었느냐 하는 점을 짚어봤는데요. 당시에 일본 측에서 이 전투 상황을 두루마리 그림 형식으로 그려놓은 몽고 습내회사라는 기록화를 보면 겉모습이 수류탄 표면처럼 울퉁불퉁한 무기가 보이고 불꽃이 일어나 폭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화약무기가 사용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용된 원나라의 화약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을까요?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역시 일본에 남아있는 8번 우동훈이라는 사료를 들춰보겠는데요. 그중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적의 장수는 고지에 올라 큰 북을 쳐서 군사를 자유자재로 부렸다. 특히 물러날 때는 철포로 철환을 발사했다. 발사하기만 하면 사방에 화염과 연기가 치솟아 주위를 모두 덮어버렸다. 또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아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자, 일본군이 성문을 닫아 걸고 방어에 치중하고 있으니 비상한 무기를 사용해야겠다. 성 안을 향하여 철포를 거치하라. 성 안으로 철안을 발사하라. 저게 뭐야? 글쎄 말이야, 이상하게 생긴 물건들이 성 안으로 날아오는데? 우리다! 도망가자! 조심하라고! 실수를 와서 피로서 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들려드린 내용은 몽고 습내회사라는 기록화와 8번 우동훈이라는 문헌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를 상상해서 드라마로 꾸며보는 것일 뿐 그때의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일본 그 정벌 과정에서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포라고 하는 건데 철포와 그 철환, 철포는 대포와 같은 그런 것이고 철환이라는 건 아마 수리탄 뭐 정도인데 그것이 이제 진흙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쌓여져 갖고 그게 터지면 화약이 폭발하게 되면 파편이 이제 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나 사람에게 살상을 끼치게 되는데 바로 이제 몽골 레스페사의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 폭발해 갖고 그 파편들이 이제 튀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일본 병사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도망가고, 엄청난 그 유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는 그 화약 무기가 당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광운대 김인호 교수는 당시만 해도 화약 무기 자체가 워낙 조악해서 전투의 승패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패를 가늠할 정도로 아주 큰 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을 보통 뭐 폭렬탄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되게 도자기라든가 이런 거를 굽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화약을 넣고 어쨌든 심지 같은 데 이제 불을 붙여서 상대방한테 던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터지면서 나오는 소음이 굉장히 크고 또 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기들을 처음 보기 때문에 처음 당하게 되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큰 거죠. 어떤 저런 무기가 있을까? 뭐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이용이 됐고요.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을 많이 살상하거나 할 정도까지 아주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화약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좀 약할 때이기 때문에 승패를 가늠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김인호 교수의 의견에 따르자면 이때 사용했다는 철화는 요즘의 대포와도 같은 그런 장치로 발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던졌으며
그 모양도 질그릇처럼 구운 용기 속에다 화약을 넣은 정도여서 그러한 무기를 처음 보는 일본군들이 일단 놀라기는 했겠으나 큰 위협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물론 정반대의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카다만의 백도원에서 벌어진 일본군과의 공방전은 그해 음력 10월 19일부터 다음 날인 20일까지로 이어졌는데 20일 저녁 여원연합군의 작전사령부에 연합군 총사령관인 흔도와 고려군 지휘 책임자인 김방경 등이 모여 전략회의를 갖습니다. 해가 넘어갔으니 이제 곧 어둠이 닥칠 것이오. 원종군인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야음을 틈탄 적의 기습 공격입니다. 군사들을 후방으로 불러들이고 방어에 치중하도록 하세요. 첩보에 의하면 일본의 막부에서 전국적으로 무사들에 대한 동원령을 하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사들이 동원돼서 방어군의 수가 더 늘어나기 전에 우리가 적극 공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대우를 정비해서. 김방경 장군, 우리는 공격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요. 흔도 원수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우리는 일본에 싸우러 왔습니다. 김 장군, 병법에도 소수의 군사가 너무 강하게 덤비다가는 다수의 군사에게 결국 붙잡히고 만다고 했어요.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병법은 다릅니다. 천리 먼 곳으로 원정을 간 군사들은 그 기세가 방어군보다 몇 배나 더 강하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군사들이 비록 수적으로는 적지만 이미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맹명이 배를 불사르고 회의무가 강을 등지고 지는 진격이에요. 그러니 날이 밝는 대로 진격을 해야 합니다. 김방경이 비유 삼아 한 얘기 중에 맹명, 회음후 이러한 이름들이 나왔는데요. 진내라 장수 맹명은 황하를 건너 원정에 나섰을 때 강을 건넌 다음에 타고 갔던 배를 불태워버렸다.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그렇게 다졌던 것이다. 그리고 회음후는 한나라 장수 한신의 이름인데 조나라와 싸울 때 강물을 등 뒤에 두고 진을 친 다음 전투를 벌여서 결국 승리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김방경은 기왕의 일본 정벌에 나섰으니 타고 돌아갈 배를 불태워버린 맹명처럼, 그리고 더 물러설 곳이 없이 배수진을 친 한신처럼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도와 홍다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 장군의 기계는 본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군에 비해 군사의 수도 적은 데다 지금 우리 원정군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또한 보급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군사들을 무리하게 이끌고 적군과 싸우게 한다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닐 것이요. 그럼 어찌하자는 것이오? 일단 이곳 육지에 친 진을 거두고 철수하여 함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진격하면 일본 조정의 관문인 태제부를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후퇴해서 함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오. 나는 반대입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적이 기습 공격이라도 해왔느냐? 부원수 유복형 장군께서 유복형 부원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냐? 유 장군께서 유씨에 맞아 부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유 장군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치료를 받기 위해 함선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부원수 유복형이 유씨에 맞았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유씨는 흐를 유자의 화살시자로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맞았다. 대개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방경은 더 이상 강공책을 주장할 수 없게 됐고, 자, 군사들은 바닷가로 퇴각하여 함선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예! 여몽연합군은 일단 후퇴해 전함에 승선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깐, 비록 이때의 일본 원정군이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편제로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그동안 고려는 가능하면 일본 원정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고려 조정의 재상인 김방경으로서는 내키지 않는 전쟁이었겠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김방경은 여원연합군의 총사령관인 원나라 장수 홀돈, 즉 흔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본군에 대한 강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인호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김방경 경우는 오랜 전투를 해봤기 때문에 전투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자신이 보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적지에 왔게 됐고 일단 한번 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본군의 기가 꺾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즉 여몽연합군의 이제 힘을 알고 일본군이 함부로 덤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육지에서 교두보를 마련해 놓은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전투에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요. 홀돈의 경우에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해군력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와서 이 해군력을 보존하고 유지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홍영희 교수는 원정군인 여원연합군이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김방경과 흔도 사이에 그런 분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고려와 원의 약점이 있죠. 일단 짧은 길에 군사를 조직하고 또는 군함을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최종의 타격 목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로 왔기 때문에 군수물자 군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족, 그러니까 장기전이 되면 결국 원연합군에게 굉장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가자. 뭐 이러한 것이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또 적극적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에서 우선 이 양자 간의 갈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서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당시 일본 측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게 홍영희 교수의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총사령관인 흔도의 얘기에도 나타나 있듯이 원정군이 일본군에 비해서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될 만큼 열세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사 규모로 보아서 이때의 여원연합군은 진도나 제주도의 삼별초 토벌에 동원됐던 수준의 군사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애당초에 일본 열도를 무력으로 제압해서 점령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전쟁에 나선 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1차적으로는 무력 시위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고려 침입할 때와 마찬가지 형태로 몽골군이 한번 몰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어찌됐든 간에 그 위압 때문에 스스로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몽골 입장에서는 일이 아주 쉽게 풀리는 것이고요. 항복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전체 부분들을 아주 잔인하게 약탈하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여기에 활용하는 부분인데, 일단 군대 숫자 자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첫 번째 무력 시위라고 하는 목적이 가장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원연합군의 1차 일본 원정은 일본에게 원나라 군사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 성격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미 원나라가 개국을 한 뒤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몽골이 아닌 원 혹은 원나라라고 칭하고 있으나 학자들은 아직 몽골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원나라, 즉 대원제국은 몽골 말로는 예케 몽골 울루스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원나라 대신에 몽골로 칭한다고 해도 맞는 호칭이 됩니다. 그러면 이후 원정군은 어찌 됐을까요? 1274년 10월 20일 밤, 여원연합군은 일단 정박 중인 함선으로 돌아와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장군! 큰일 났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닷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삿대를 짚어서 배를 먼 바다 쪽으로 저어가도록 하라! 병졸들은 모두 수수들을 도와서 닻을 올려라! 배를 바다 쪽으로 멀리 띄워야 한다! 장군!
함선들이 바위에 부딪혀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육지 쪽으로 떠밀려서는 파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서 먼 바다 쪽으로 노를 저어라.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자꾸만 바닷가로 밀리고 있습니다. 밤중에 거센 폭풍이 불고 비바람과 풍랑이 몰아쳐서 많은 전함들이 바위와 언덕에 부딪혀 파손, 침몰되었다. 수많은 군사들이 바다에 내던져져 수장되었으며 좌군사를 지휘하던 추밀원 부사 김신도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전함 900여 척 중에서 200여 척이 태풍에 파손되었다고 했으며 원정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군사들이 희생된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불어닥친 폭풍에게 패한 셈이죠. 그때가 음력 10월 하순이었기 때문에 폭풍이 오는 철은 아니었지요. 따라서 원정군은 아무런 대비 없이 정박 중인 전함의 승선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김인호, 홍영희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태풍 때문에 결정된 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 태풍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신이 보내준 바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쪽 고려 쪽 입장이나 이 몽고 쪽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더 이상 손실을 입는 것보단 현 상태로 유지하고 1차적으로 철수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이게 전쟁에 이기고 지느냐는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상황 판단의 문제에 있는 거죠. 후퇴를 갖다가 어쨌든 이 총사령관이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손실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퇴를 하는. 심하게 독촉한 탓에 이제 배 잔손질하고 마무리가 이제 고려 인부들이 기술자들이 했는데 다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배가 전복되고 전파되었다. 뭐 이렇게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때문이기도 하지만 900여 척 가운데 약 200여 척이 침몰하고 그 다음에 4만 명 정도 갔지만 약 3분의 1 정도, 1만 약 4천 명 정도가 수장되거나 아니면 또 일본에 이제 포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패배인데, 그 패배는 일본군에 의해서 패배가 아니라 태풍 때문에 의한 패배다. 그래서 쿠빌라이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여원연합군의 첫 번째 일본 원정은 대단히 큰 손실을 입은 낭패를 당한 전쟁이었으나 나중에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는 원정군을 지휘했던 흔도와 김방경 그리고 홍다구 등에게 오히려 상을 내리고 치하를 합니다. 큰 손실을 입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그건 태풍 때문이었고 전쟁에 패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자, 선수를 고려 쪽으로 돌려라. 하포로 귀환할 것이다. 결국 일본 원정에 나섰던 여원연합군은 퇴로에 올라 하포, 즉 지금의 마산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원종에 이어 고려 제25대 임금으로 즉위한 충렬왕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자 왕심이 원나라 황제 딸 홀도 노게리 미실 공주와 결혼하였다. 원종의 맏아들인 왕심이 원나라에 가서 홀도 노게리 미실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쿠빌라이의 딸을 배필로 맞아들여서 결혼식을 올렸던 때는 아직 원종이 살아있던 서기 1274년 5월이었습니다. 이 공주는 나중에 제국대장공주로 불리게 됩니다. 후비 열전 제국대장공주전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국대장공주의 이름은 홀도 노게리 미실이며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딸이요 모친은 아속 진가돈이라. 원종 15년에 충렬왕이 세자로서 원나라에 가있을 때 공주에게 장가들었다. 이때 세자의 나이는 39이었는데 쿠빌라이의 딸인 제국대장공주의 나이는 겨우 17이었습니다. 물론 고려의 세자 왕심은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로서 종실에서 맞아들였던 정화공주를 세자비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두 왕비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죠. 고려 왕실과 몽골 황실 간에
최초로 혼담이 거론된 시기는 원종 10년, 서기로는 1269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원종은 수차례에 걸쳐서 쿠빌라이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쿠빌라이는 그 청혼을 허락한다고 말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시기를 미루고 보류해왔던 것인데, 5년 만인 원종 15년에 이르러 드디어 혼인이 성사된 것입니다. 쿠빌라이가 고려의 세자를 기왕의 사위로 맞을 생각이었다면 혼담이 나왔을 때 바로 할 것이지, 왜 그렇게 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체하고 나서야 최종 낙점을 했던 것일까요? 혼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황실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원황실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봐야 될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충렬왕, 그러니까 세자심은 원의 인질로 있으면서 분명히 쿠빌라이는 자질을 받겠죠. 그 과정에서 원 황실에서는 원 몽골족이 아니면 혼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인 이 세자를 눈여겨봤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고려가 원에 적대적이지 않거나 적어도 원의 제국 질서에 편입하는 부마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떠보았던 것 같고, 쿠빌라이는 7명의 부마 도위, 즉 사위를 두었었는데, 그 중에서 몽골족이 아닌 경우는 고려 왕자인 왕심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황실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이모저모로 살피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의 의견이 그러합니다. 광운대 김인호 교수의 얘기도 들어보기로 하죠. 삼별초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1차적으로 몽골 입장에서 본 고려 왕에 대한 어떤 의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다시 이 몽골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런 의심 자체가 일단 없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몽골 왕실 자체가 이제 이 여러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게 동방울루스라고 하는 그런 집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울루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기쯤 되게 되면 이 자꾸 이 몽골 중심부로부터 떨어져 나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 왕실과 결혼을 통해서 맺게 되면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 결혼을 갖다 이때 추진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략 결혼인 바에 쿠빌라이로서도 고려 세자와의 결혼을 통해 몽골 황실 내부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다 보니 시기를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세자 전하, 본국으로부터 비보가 전해져 왔사옵니다. 뭐? 고려에서 비보가? 무슨 소식인데 그러느냐? 세자 전하, 우리 대왕 폐하께 없어 풍호하시었다 하옵니다. 뭐라? 정녕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냐? 예, 세자 전하. 어찌 하필이면 내가 이 역만리 타국에 있을 때 승하하신단 말이냐? 씻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원나라에 가 있던 세자 왕심은 아버지인 원종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고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갓 결혼한 원나라 공주는 거기에 놔둔 채로 홀로 귀국한 것이죠. 그해 8월, 세자 왕심은 즉위식을 갖게 되는데요. 그 절차가 이렇습니다. 왕이 원나라에서 돌아오니 문무백관이 마천정까지 나가서 영접하였다. 왕과 함께 오던 원나라 사신은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먼저 서울에 들어왔다. 왕이 국왕의 임시거처로 마련된 장전에 자리 잡은 뒤 백관들의 배례를 받고 나서 의장을 갖추고 제상궁으로 가서 선왕의 빈전에 참배하였다. 다음 날 왕이 편복을 입고 검은 가죽띠를 띤 채 궁궐로 가서 다시 예복을 입고 호를 들고서 강안전으로 갔다. 국왕은 예를 갖춰 대원제국 황제 폐하에 조서를 받으시오. 왕이 원나라 황제의 조서를 받았다. 조서에서 황제가 말하였다.
고려의 국왕이 살아있을 때 세자가 가히 왕위를 계승할 만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이제 세자에게 국왕의 직무를 계승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무릇 고려 국왕에게 소속된 대소관원들은 모두 그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대목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사 원문을 보면 명세자 승습 국왕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자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명한다. 이러한 내용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고대 국가와 수나라 당나라 등의 중국 왕조의 관계에서도 그러했고, 혹은 고려와 송나라, 고려와 금나라의 관계에서도 그러했듯이 임금이 사망하면 장자 등이 일단 왕위를 상속한 다음에 중국 왕조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중국 왕조에서는 형식상의 책봉을 주는 방식으로 추인을 했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렬왕의 경우는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가 고려의 국왕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 즉 송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국가하고의 관계에서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관계, 형식적인 이제 제후와 황제국 관계를 갖다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때 원이 이제 국왕을 갖다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거하고 많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장자가 그냥 계승하고 형식적으로 승인만 받으면 됐지만, 이제 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도장, 즉 국왕이 임명되면 내려준 도장이 있습니다. 그 도장을 갖고 실질적으로 임명장을 줘야지만 분명하게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럼 분명히 과거하고 독립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고려 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원나라 황실과 관계된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그런 왕 중에 상대적인 한 왕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충렬왕의 즉위식 상황을 이어서 살펴보기로 할까요? 왕이 황제의 조서를 받은 다음에 경령전에 참배하고 돌아와 강안전에서 황포를 입고 왕위에 오르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경하드리옵니다, 대왕 폐하. 경하드리옵니다, 대왕 폐하. 왕은 여러 신하들의 축하를 받은 뒤에 조문사절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 연회에서 새로 즉위한 충렬왕과 원나라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온 사신, 그리고 원나라에서 파견된 다루가치가 어느 곳에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나라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온 사신이 말했다. 고려국 대왕께서는 이제부터는 우리 황제 폐하의 부마이십니다. 그러니 가운데 자리로 가시어서 남쪽을 향해 앉으십시오. 황제 폐하의 조사께서 그리 권하시니 그럼 그리 하겠소. 나는 동쪽을 향해 앉을 것이니 다루가치께서는 서쪽을 향해 앉으시오. 까짓거 법도가 그러하다면이야 그렇게 하지요. 과인의 즉위를 이토록 하리해 주시니 고맙소이다. 술을 한 잔 대접하려 하는데 받아주시겠소? 예, 황공하옵니다. 왕이 술을 주니 황제의 사신은 절을 하고 잔을 받아 마신 후에 또다시 절을 하였다. 다루가치께서도 한 잔 받으시지요. 예, 주십시오. 그런데 다루가치는 선체로 술을 받아 마셨으며 절을 하지도 않았다. 그 모습을 본 황제의 사신이 그를 책망하였다. 이제부터 고려의 국왕은 천자의 부마인데 다루가치 당신은 어찌 감히 이리도 무례한가? 고려왕이 천자의 부마라고 하나 지금 우리 원나라 공주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전에 국왕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뭐라? 내가 귀국하여 황제 폐하께 이 사실을 고하면 다루가치 그대가 무사할 줄 아는가?
고정하시지요. 그럼 이제부터 예를 갖추도록 하지요. 자, 어떻습니까? 앞에서 소개한 일화를 통해 보더라도 고려 국왕의 지위가 이전보다는 좀 더 강화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원나라 지배 질서 내에서 국한된 것이지만 말입니다. 충렬왕은 원의 첫 부마입니다. 그만큼 원의 황실 내에서는 막강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 막강한 위상은 고려에 와서도 역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사신이 오거나 또는 국내의 관료들이나 또는 국내에 주둔하고 있던 원의 다루가치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대할 수밖에 없고, 또 왕으로서의 존재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려 위상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원의 외교 정책 역시도 또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그런 판단. 황제의 부마가 됨으로써 고려의 국왕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원나라 조정에 입주했을 경우에도 일정한 위상을 보장받게 됩니다. 부마라고 하는 지위 자체가 결국은 이제 원 황실의 그 황실을 보위하러 자꾸 이제 사실은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려왕 갔을 때 그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파티나 이런 장에서도 그 대우 자체가 그렇게 적지가 않았고요. 충렬왕 이후에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공주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원나라 내에서도 거의 서열이 3위 가까이 그렇게 높은 지위를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부마라고 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을 맺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나라 황제의 부마라고 해서 항상 같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아내로 맞이한 원나라의 공주가 원나라 황실 내에서 어떤 위치였느냐에 따라서 남편인 고려 국왕의 위상에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일화에 등장하는 다루가치 흑적이라는 인물은 원종 때부터 고려의 임금에게 아나무인격으로 굴어왔을 뿐만 아니라 온갖 전횡을 일삼아온 문제인물이었는데, 황제의 부마라는 배경을 업고 주기한 충렬왕의 견제를 받아 그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됩니다. 그 다루가치 흑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고려의 그 전횡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충렬왕이 자꾸 제어를 하니까 불만을 품고 월에 되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충렬왕의 어떤 국왕으로서의 위상, 또 다음에 원 황실에서의 일환으로서의 위상,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충렬왕은 일본 정부를 약간 연기시킨다든가, 또 곡물의 부담을 준다든가, 또 통혼을 통해서 고려 원 관계를 원만히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왕 부마국 얘기가 나온 김에 충렬왕 즉위 이후의 고려와 원나라의 관계를 좀 더 짚어보기로 할까요? 원종이 세상을 떠난 뒤 고려 조정에서는 돌아가신 국왕의 묘호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의논하게 되는데요. 고려서 세가편에는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백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왕의 시호를 순효로 하고 묘호를 원종으로 지어올리기로 하였다. 네, 사실 우리가 여태껏 편의상 원종이라고 불러왔던 그 임금이 원종이라는 묘호를 얻은 것은 세상을 떠난 뒤의 일입니다. 시호를 순효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칭하자면 원종 순효 대왕이 됩니다. 그런데 원종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고려의 신하들이 그의 묘호를 원종이라고 지어 올리고 나서 36년이 지난 충선왕 2년에 원나라로부터 나름대로 지은 원종의 시호가 고려에 도착합니다. 뭐라고 지었을까요? 충선왕 2년에 원나라에서 충경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종이라고 부르는 그 임금은 충경왕이 될 뻔했는데 원나라에서 시호를 워낙 뒤늦게 지어보낸 바람에 그냥 원종으로 굳어진 것이죠. 그런데 원종 다음으로 왕위에 올라 원나라 황제의 부마가 된 고려의 임금은 사후에 충렬왕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 충모광, 충정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6명의 임금이 충성 충자로 시작된 시호를 갖게 되죠. 물론 원나라에서 지은 것이죠.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왕의 묘호로서 조와 종을 사용할 수 없었다. 황제의 나라인 원나라에서 조와 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려는 제후의 지위에 해당하는 묘호를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등의 묘호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만일 고려가 몽골의 지배하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임금의 시호에 충성충자를 쓰는 일은 없었겠죠. 왕의 자리는 만인지상의 지위이므로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충성을 받을 대상이지 누군가에게 충성을 바칠 존재는 아니죠. 충무공이나 충정공처럼 신하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고려의 왕에게 묘호로 부여했다는 것은 그 왕은 생전에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 임금이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의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충성 충자가 들어가는 첫 임금인 충렬왕 때부터 고려의 역사가 이전과는 다른 전환기를 맞는다고 할 수 있겠죠. 달리 표현하면 부마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충렬왕이 원 황실과의 그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고려 위상도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의 관리에 따라서 이제 황실의 부마가 된다는 것은 결국 원의 황실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시 그 몽골 황실과의 통혼은 같은 몽골족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세조 쿠빌라이에게는 7명의 부마가 있고 몽골족인데 나머지가 하나가 바로 충렬왕이라는 거죠. 고려 사람이라는 거죠. 이를 계기로 이제 충렬왕뿐만 아니라 역대 이후에 이제 공멸왕까지 모두 원의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고 부마가 될 수가 있었고, 충렬왕대에 들어오게 되면 원의 세계 질서 속에 확고하게 그 편입이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충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왕이 죽은 다음에 붙여지는 시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충선왕, 그러니까 충렬왕 다음 왕부터는 아무래도 이 원과 더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다른 호칭들, 그러니까 원에 이제 쓰였던 여러 이제 호칭들을 가지고 제도 개혁도 하게 되고, 동시에 왕에 대한 시호도 고려 자체에서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에 올려서 이 허락을 받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충자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시기가,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 원의 이제 정치적 간섭을 받는 시기. 김인호 교수는 이때부터 원의 간섭을 받는 시기라고 했는데요. 줄여서 표현하면 원간섭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충렬왕 때부터의 고려를 일제강점기와 같은 원나라의 식민지 시대라고 거칠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이 만들어낸 원간섭기라는 용어는 온당한 말일까요? 그 일제 강점 시기에는 보통 일본인 학자들이 원에 의한 철저한 속국, 말하자면 이제 식민지 같은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 나온 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정치적인 간섭만 받는다라고 하는 쪽을 이제 강조를 해서 원간섭기라고 하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원간섭기라고 얘기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결과론적인 그런 설명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원간섭기라고 불리는 13세기 후반과 14세기 전반 부분에서는 원과의 관계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원나라의 지배 질서 내에 깊숙이 편입되었던 그 시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고심하던 과정에 나온 용어가 바로 원간섭기라는 게 김인호 교수의 설명인데요. 홍영희 교수는 하필 많은 어휘 중 이 간섭이라는 말이 차용된 것은 원나라에서 설치한 정동행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원과 고려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정동행성은 원래 이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고려를 간섭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바로 이것이 복속이냐 또는 지배냐, 간섭이냐 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려는 또 독자적인 국왕과 독자적인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점. 이것은 곧 복속이냐 또 간섭이냐의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나라가 정복제국으로서 수많은 세력과 국가들을 정복해서 지배했는데 그 중에서 고려와 원나라의 관계와 같은 사례가 또 있었을까요? 실제 사례로는 서쪽에 있었던 이 투르판 지역인데요. 그 고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잠깐 동안은 그렇게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없고 유일하게 고려만이 고려 스스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동시에 사직이라고 하는 그 제후국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사직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하고는 좀 이 형태가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원이 행성이라고 하는 거를 전부 설치를 해서 이 직접적으로 그 통치를 가하게 되는데요. 고려만이 아직도 이 스스로 사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그 독립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가 몽골에 의해서 정복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비록 원의 지배를 강하게 받았으면서도 독립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원종이 태자 시절에 쿠빌라이를 만나서 강화 협상을 했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이라는 저서에서 저자인 이승하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원제국의 황제 체제에서 고려 국왕은 신하나 한 관료에 불과했다. 다만 황제의 부마라는 점에서 고려 국왕은 독특한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고려 왕조는 이제 독립왕국이 아니라 이른바 원제국의 속국이면서 동시에 부마국이라는 이중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원제국과 고려의 이런 특수한 관계는 조선시대에 중국과 유지했던 4대 조공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그런 양국의 관계를 최초로 만들어 확립한 인물이 바로 원제국의 세조 쿠빌라이였고 그 사유가 된 충렬왕이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무어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기도 어렵고 그 이전에 우리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도 어려웠던 충렬왕대의 고려 역사에 대한 탐색을 함께 떠나보기로 할까요? 지금 여러 도에서 과인이 국왕의 자리에 오른 것을 축하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데 경들은 지방 관아에 연락하여 이제 축하 편지 올리는 것을 그만두라 하시오. 그리고 과인이 경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어. 예로부터 어진 임금은 반드시 충성심 있고 선량한 신하들에게 의지하였기 때문에 능히 태평치세를 이룰 수 있었소. 과인 또한 우리 국가의 평안하고 위태로움이 모두 경들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있으니 만일 할 말이 있거든 잠자코 있지 말고 언제든 과인에게 얘기해주기 바라오. 내 말 아시겠소? 예, 대왕폐하. 대소신료들에 대한 충렬왕의 첫 인사가 이러했습니다. 일종의 취임사인 셈이죠. 그러나 왕위에 올라 물려받은 곳간은 텅 빈 채였습니다. 대부주부 탁지기가 대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각종 비용 공급은 자꾸만 증가되자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말하자면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가 더 이상 살림을 꾸려가기가 어려워서 아예 출가해 입산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사정이 그만큼 피폐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건 그렇고 그해 10월. 폐하, 어가가 준비되어 있사옵니다. 알겠느니라. 왕실 가족과 대신들은 어디 있는가? 지금 종실과 대소신료들이 서북면으로 떠날 준비를 갖추고 폐하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과인을 따라 서북면으로 갈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아뢰도록 하라. 예, 폐하. 순환공 왕종, 광평공 왕해, 대방공 왕징, 한양후 왕현, 평장사 유천우, 지추미론사 장일, 주지사 이분희, 승선 최문봉과 박한, 상장군 박성대, 지여대사 이분성 등이옵니다. 알겠다. 가자.
예, 폐하. 충렬왕이 고위 왕족들과 대신들을 대동하고 서북면, 즉 지금의 평안도 지역으로 떠난다고 했는데 거기는 왜 가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왕실의 고위 인사들이 무슨 일로 줄줄이 국왕을 따라서 그렇게 먼 길을 나서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원나라 공주를 영접하러 가는 길입니다. 원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부왕의 승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혼자 귀국했기 때문에 원나라에 두고 온 새 아내를 맞으러 가는 셈이죠. 모두들 출발할 준비가 다 되었소. 예, 폐하. 어가에 오르시옵소서, 폐하. 그런데 함께 갈 대신들의 행색을 일별한 충렬왕이 갑자기 지주사 이분성 등을 향해 쓴소리로 책망을 합니다. 지주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직 개체를 하지 않은 채로 나와서 과인을 따라가겠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폐하, 그것은... 어찌하여 경들 중 상당수가 개체를 하지 않았는지 그 연유를 고하라 하지 않소? 그것은 신들이 개체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오라. 다만 여러 사람이 예를 갖춰서 함께 하려고... 그것이 어렵고 번잡한 일이 아니거늘. 황송하옵니다, 폐하. 황송하옵니다, 폐하. 지금 신하들이 무엇 때문에 충렬왕에게 쩔쩔매고 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개체를 안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개체란 개체 변발의 줄임말로서 머리 변두리에 털을 깎고 정수리 털만 남겨서 따내린 몽골식 헤어스타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충렬왕 자신은 그 개체라는 걸 했을까요? 고려서의 해당 구절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몽골의 풍습은 머리털을 정수리에서부터 이마까지 내려 깎는데 그 모양이 네모나게 하였으며 가운데는 머리털을 남겨두었다. 이것을 몽골말로 겁구아라고 하였다. 왕은 원나라에 갔을 때 이미 개체하였으나 나라 사람들은 아직 개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한 것이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몽골식으로 머리를 깎고 또 일부는 긴 머리를 따서 이른바 개체를 한 고려 임금의 헤어스타일을 연상하고 씁쓸한 웃음을 짓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몽골의 풍속 중에 머리를 이렇게 깎아서 개체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그걸 이 겁과라고 이렇게 부르곤 있습니다. 한문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 몽골식 복장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자신들 충렬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식으로 하면 선진국이고요. 어찌됐든 그 당시에 사료상으로는 상국, 즉 윗나라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찍부터 그 나라에 가서 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봐서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드는 거고요. 그런 선진국 문물을 빨리 따라가야 될 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충렬왕은 사실 원나라의 황실 내에 움직이고 있는 여러 이제 뭐 기구들, 뭐 응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당히 이 고려에 가져와서 적용을 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이런 이 풍속도 몽골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윗나라, 즉 상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충렬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가 그러한 몽골식 풍습을 고려나 충렬왕에게 강요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겁니다. 강요하기는커녕 쿠빌라이는 원종에게도 그리고 또 충렬왕에게도 애당초부터 고려의 풍속을 몽골식으로 고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고려의 풍속은 고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계 토풍은 원종과 쿠빌라이가 강화 협상을 할 때 합의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불계 토풍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풍속은 고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세조 쿠빌라이와 원종과의 약속인데 그것이 이제 고려의 첫 적용 사례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안남이나 또는 점성, 그 다음에 면국이라고 해서 미얀마, 그 다음에 조화라고 해서 자바 이런 등지에 이제 흔히 그 행성을 두게 되고 간접 지배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불개토풍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고려와 원의 관계.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세조구제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원나라 공주를 마중가는 충렬왕 일행의 행차를 따라서 서북면 쪽으로 가보기로 하시죠. 지금 여기는 평안도의 용천역입니다. 지어 대사는 이제도 따라올 것이 없으니 이 길로 서울로 돌아가시오. 돌아가서 왕실의 모든 비빈들과 궁주들, 그리고 재상의 부인들에게 모두 다 나와서 원나라 공주를 영접하도록 어명을 전하시오. 네, 지어대사 이분성 역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겸 왕실과 조정의 부인들에게 영접 나오라는 어명도 전할 겸 해서 돌려보낸 것이죠. 경들은 들으시오. 개최를 하지 않은 신료들은 모두 이곳 용천역에서 기다리시오. 나는 머리를 깎고 나온 대장군 박구만 데리고 공주를 맞이하러 갈 것이오.